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5년 11월 27일 목요일입니다. 네, 오늘도 난세 영웅 흑행령을 아십니까? 100페이지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큰 영향을 주었던 새 여인. 나는 버스 정비공으로 일하다 다시 천막으로 돌아왔으나 아직 몸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였다. 그런 몸으로 천막 안에서 살다 보니 점점 배가 부어오르고 아픈 증상이 나타났다. 할 수 없이 밤이면 교회에 강당에 들어가 쉬기도 하다가 어느 날 북한 산성 부근의 노고산에 있는 흥국사를 찾아갔다. 거기서 몸을 추스르며 절에 땔감을 해주고 밤에는 학교에 갔다. 내가 머문 곳은 대문 옆에 있는 한 평 정도의 작은 문간방이었다. 낮에 나무를 하고 밤에 학교에 다니는데 학교가 끝나고 절이 있는 곳까지 가려면 시간이 늦어 절에서 저녁을 먹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저녁밥을 굶는 날이 많았다. 그런데 내 방과 마주보는 건너편 별채의 넓은 방에 한 부잣집 딸이 요양을 하고 있었다. 대학 3학년이었던 그 누나는 폐결핵 3기였다. 학교가 끝나면 구파발역 버스 종점에서부터 불빛 하나 없는 길을 4km 정도 걸어 흥국사 계곡으로 올라가야 했는데 내가 멀리서 절이 있는 쪽을 바라보면 그 누나방에 켜놓은 불빛이 보였다. 불빛은 마치 캄캄한 밤에 항해하는 배에게 길을 알리는 등대불 같았다. 그 불빛을 보며 용기를 내어 절에 도착했는데 언제부터인가 누나가 내가 먹을 저녁밥을 누나 방 이불 속에 묻어두었다가 갖다 주었다. 낮에 땔감을 하러 빨갛게 낙엽진 숲속에서 나무를 하고 있으면 누나가 옆에 와서 시를 읽어주기도 했다. 나는 누나가 읽어주는 시를 듣다가 자연스레 100여 편의 시를 암송하기도 했다. 아름다운 선녀와도 같던 그 누나는 결국 그해 겨울 눈이 발목까지 오던 날 조용히 숨을 거두었다. 나는 누나의 병을 알고 있었다. 어릴 적 내게 젖을 주던 아주머니들은 나를 보기만 해도 병이 나았다고 한다. 그러나 누나의 병만큼은 나도 어쩔 수가 없었다. 누나의 명이 그것밖에 되지 않은 탓도 있었지만 나 스스로 이불의 아픔을 비롯하여 인간이 겪는 수많은 고통을 몸소 체험하며 자신을 단련할 뿐 아니라 인간의 온갖 감정과 고통을 이해하고 공감함으로써 장차 소명을 펼치기 위해서 나 자신을 준비하는 시기에 있었기 때문이었다. 누나의 죽음을 맞닥뜨리면서 나는 말할 수 없는 상실감과 병을 고쳐주지 못한 데 대한 깊은 무력감을 느꼈다. 무력감과 자책감 속에서 그동안 그 누나에게 받았던 어머니의 품과 같이 따뜻한 사랑을 나는 잊을 수가 없었고 그것은 시간이 갈수록 진한 그리움이 되어 가슴속에 자리했다. 누나가 생을 달리한 이후 학교가 끝나고 절로 돌아올 때면 등대불 없는 칠흑같이 캄캄한 산골짜기를 걸으며 나는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리곤 했다. 저녁밥을 굶은 채 절간의 문간방에서 자정이 넘도록 공부를 할 때마다 금방이라도 누나가 밥상을 들고 들어올 것 같아 나도 모르게 문 쪽을 바라보기도 했다. 어머니는 나를 낳은 지 3년 6개월 만에 돌아가셨다. 어머니의 상여가 나갈 때 동네 아주머니들이 너네 엄마 꽃가마 타고 서울 간다라고 하자 철없던 나는 그 말을 그대로 믿고 춤을 추면서 아이들에게 자랑을 했다고 하며 그 모습을 보고 온 동네 사람들이 울었다고 한다. 개천변에서 어머니가 덮고 자던 이불과 옷가지들을 불태우느라 누런 연기가 하늘 높이 올라가던 그때 나는 불구경을 하며 영문도 모른 채 즐거워했다. 4살의 어린 나이, 그때는 어머니의 죽음을 채 알지도 못하고 어머니를 떠나보냈다. 그러나 낙엽진 산사의 계곡을 거닐면서 외로운 한 소년에게 아름다운 시를 가르쳐준 그 누나의 죽음 앞에서 비로소 나는 많은 것을 느끼게 되었다.
남은 자들이 다시는 그 모습을 이 생에서는 볼 수 없는 죽음, 그것이 가져다 주는 인간들의 깊은 슬픔과 상처, 이별의 아픔과 그리움, 어린 송아지를 두고 눈물을 흘리며 도살장으로 팔려간 어미소와 낙엽처럼 죽어간 누나를 살릴 수 없었던 그때의 기억은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과 함께 참으로 형언할 수 없는 가슴의 상처로 남았다. 누나가 세상을 떠난 얼마 뒤 나는 그 절을 떠나 다시 홍제동의 천막으로 돌아왔다. 누나가 없는 그 절을 떠나면서 어머니가 나를 낳았다는 중량교 밑에서 하룻밤을 지내며 다 떨어진 책가방을 끌어안고 많은 눈물을 흘렸다. 새삼스럽게 어머니가 더욱 그리웠다. 초등학교 3학년 때 부임해온 김명숙이라는 여선생님은 내가 부모가 없다는 이유로 수업이 끝날 때마다 선생님 옆에 나를 세우고 내 손을 잡고는 학생들로부터 경례를 받곤 하셨다. 그리고 나를 교무실로 데리고 가서 선생님 옆자리에 앉혀놓고 일을 시키며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다. 그런데 내가 11살 때 그 여선생님이 갑자기 멀리 다른 학교로 전근을 가게 되었다. 다른 선생님들의 배움을 받으며 마을 동구 밖으로 떠나가는 선생님의 뒷모습을 보며 골목 기퉁이에서 숨어서 바라보며 나는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다. 떠나기 이틀 전 선생님은 나를 데리고 마을의 강변 언덕에 앉아서 저 강물이 언젠가 바다에서 서로 만나듯 다시 꼭 만나게 될 거라며 공부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며 내 손을 꼭 잡고 눈물을 흘리셨다. 부모 없이 남의 집에 얹혀서 머슴처럼 살며 초라한 옷차림으로 학교에 나오는 한 소년에게 사랑과 용기를 주셨던 그 선생님, 누나의 죽음 이후 그 선생님은 어디서 어떻게 살고 계실까 하는 궁금증과 아련한 그리움이 밀려왔다. 4살 때 떠난 어머니와 11살 때 떠난 김명숙 선생님, 18살 때 떠난 누나 이후 나는 그 세 여인을 생각할 때마다 그들이 언제나 나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고 그들의 사랑과 기대에 보답해야 한다는 생각에 내가 받은 것 이상으로 어려운 사람을 돌아보며 사랑을 주고 세상에 좋은 일을 해야 한다고 마음먹곤 했다. 청소년 시절까지의 이러한 여러 경험은 내게 있어 장차 내가 해야 할 사명을 이룰 수 있는 준비로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것을 겪도록 예정된 과정이었다. 이 기간 동안은 나 자신도 나의 정체성을 잘 알 수 없도록 설정되어 있었지만 동시에 여러 경험을 통해 서서히 그 정체성을 깨달아 갈 수 있도록 설정된 시기이기도 했다. 생명, 그 지극한 소중함. 나는 죽을 고비를 숱하게 겪고 또 다른 사람들의 죽음을 목격하면서 생명의 소중함을 생각했다. 생명은 풀이하면 생존 명령이다. 이 땅의 모든 생명체는 살라는 명령을 받고 살고 있다. 생명체마다 삶의 의지가 심어져서 살려는 쪽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그러므로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는 죽기를 싫어한다. 인간은 물론이고 동물이나 지렁이 같은 하등 동물도 생명이 위협에 처하면 살기 위해 몸부림친다. 그런데 요즘은 생명 경시가 도를 넘고 있다. 타살도 그렇지만 그 살라는 명령을 스스로 어기는 자살이 끊이지 않는다. 생활고를 비관하여 자살하는 사람, 사업이 망하거나 과도한 카드빚을 감당하지 못해서 자살하는 사람, 우울증으로 자살하는 사람, 입시 지옥의 스트레스 속에서 학교 성적을 비관하거나 학교 폭력에 시달리다 자살하는 청소년, 인터넷 악플에 시달리다 목숨을 끊은 유명인은 물론이고 심지어 정치인들까지 비리가 들통나거나 사회적 비난에 몰리면 자살 카드를 꺼낸다. 생명을 거스르는 현상이다. 물론 이러한 현상은
개인만의 잘못에 있지 않다. 국가와 사회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예전에는 사회적으로 부도덕한 일을 했다가 사회적 압력에 못 이겨 자살하는 경우나 젊은 청춘이 사랑에 실패한 경우, 생에 대한 실존적 해이감에 삶의 의욕을 상실하여 자살하는 경우처럼 개인적인 잘못이나 성향으로 인한 자살이 많았다면 지금은 사회적인 문제로 자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생활고, 감당하기 어려운 빚, 학교 성적과 폭력, 사회적 스트레스, 인터넷 악플 등 모두가 사회와 국가에 책임이 있는 자살 원인이다. 내가 늘 말해온 것처럼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은 우리나라의 정치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 정치인들이 정치를 잘 한다면, 나라 살림을 제대로 한다면 개인을 자살로 내모는 사회가 만들어질 수 없다. 통계에 따르면 실업률이 증가할수록 자살률도 높아진다고 한다. 빚을 도저히 감당하지 못해서 자살하는 국민은 또 얼마나 많은가. 개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빚도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다. 국가가 부동산 값을 안정시키지 못하므로 계속 오를 집값을 염려하여 대출을 내어서라도 집을 사느라고 빚을 진다. 국가가 국민에게 아무런 생계 걱정 없이 전셋집이라도 마련하고 아이들 키우고 시집 장가 보내고 노후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정도의 생활을 보장해 준다면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국민이 무리하게 빚을 끌어다가 투자하고 심지어 도박 수준의 사업을 벌이는 일은 없을 것이다. 경제정책을 잘 세우면 설령 국민이 빚을 내서 벌인 사업일지라도 흑자를 낼 수 있다. 몇 년을 못 버티고 폐업으로 문을 닫는 상황은 벌어지지 않는다. 기업에 부담을 주고 실업자를 양산하는 경제정책이 기업가, 국민 모두를 벼랑으로 밀어내며 채무 불이행자로 만드는 것이고 혹은 부익부 빈익빈을 심화시키는 경제정책이 국민을 빚더미로 내모는 것이다. 뉴스의 사회면에 간간히 올라오는 일가족 자살 같은 사건은 빚더미에 앉은 국민이 도저히 견딜 수 없어 행하는 극단적인 선택인 경우가 많다. 그뿐이 아니다. 왜 정치인들은 아이들이 즐겁게 배우며 창의력을 발휘하고 인성을 높이는 교육으로 교육계획을 하지 못하고 아이들을 입시지옥과 학교폭력 속에 방치하여 자살하는 청소년을 만들어내는가. 이처럼 정치가 바로 서지 못하면서 부끄럽게도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자살률이 가장 높은 나라가 되었다. 생명은 고귀하다. 절대로 함부로 끊으면 안 되는 것이다. 나의 목숨도 소중하고 남의 목숨도 소중하다. 사람의 목숨도 소중하고 동물의 목숨도 소중하다. 모두가 생존 명령을 받아 살아갈 권리와 의무를 갖고 있다. 개개인의 생명의 소중함을 각성하고 자신의 생명을 기이 여겨야 한다. 정부는 국민이 생명까지 포기할 정도의 벼랑 끝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민생을 정책의 가장 중심에 두어야 한다. 이념이든 사상이든 국민의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것은 바른 것이 아니다. 국민이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치의 근본 목적이다. 교육 제도를 바꿔야 한다. 청소년 자살 문제가 나온 김에 학교 교육에 대해 언급해 보려고 한다. 우리나라 청소년 중 1년에 800명 정도가 자살한다. 800명은 자살을 시도하여 성공한 사람의 숫자이므로 자살을 하려고 했으나 성공하지 못한 숫자까지 생각하면 청소년 자살 시도자의 수는 엄청날 것으로 본다. 청소년 자살의 가장 큰 원인은 단연 지금의 잘못된 교육제도이다. 지나친 무한 경쟁 입시 위주의 교육제도로 인하여 아직 정신적 성장이 채 이루어지지 않은 아이들이 성적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다. 학교 폭력에 시달리다 자살을 선택하는 경우도
교육이 학교 폭력을 근절할 수 있는 인성교육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결과라고 본다. 교육이 무엇인가? 인간은 선천적으로 자발적이고 창조적인 가능성을 가지고 태어나며 이를 개발하고 발전시키려는 욕구를 가진 존재이다. 교육은 이러한 가능성, 타고난 소질을 육성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돕고 이끄는 것이다. 한자 교육의 교는 본받는다, 가르친다 등의 뜻이 담겨 있고 육은 기른다, 올바르게 자라나게 한다 등의 의미를 지녔다. 인간의 소질과 품성, 자발적이고 창조적인 가능성을 충분히 그리고 올바르게 피어나게 하는 것이 교육이다. 그런데 현행 우리나라의 교육은 그렇게 하고 있는가? 개인의 소질과 적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획일화된 교육 내용, 변화를 주려고 그동안 노력은 해왔다지만 여전히 대세인 주입식, 암기식의 시험에 맞춘 수업 방식, 적성에도 맞지 않은 수많은 과목을 강제적으로 공부하고 시험을 보게 하며 단 한두 번의 시험 성적으로 대학 진학 여부가 결정되는 입시제도, 그동안 정권이 바뀌고 교육부 장관이 바뀔 때마다 수차례 입시제도가 변경되었지만 이러한 기본적인 틀은 크게 바뀐 적이 없다. 이러한 교육제도 속에서 아이들은 치열한 경쟁 속에 내몰려 인간성을 상실하며 저마다의 소질과 개성을 잃어간다. 아이들의 창의성을 여지없이 억압하고 획일한 데 내용을 반복 주입하여 아이들을 마치 공장의 물건 만들듯이 한다. 주입이 잘된 학생이 입시에 성공할 확률이 높다. 그러다 보니 학습 내용을 외우는 요령을 가르치고 수학조차도 공식을 잘 정리하고 문제 푸는 요령을 알려주며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내용을 골라서 알려주는 선생님이나 학원이 인기를 얻는다. 아이들은 경쟁에 이기고 입시에 성공하기 위해 밤늦게까지 학교나 학원을 전전하느라 체력을 단련하고 친구와 뛰놀며 우정을 쌓을 시간도 없다. 아이들의 기본 교육은 가정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인데 아이들이 부모와 대화는커녕 서로 얼굴 보기도 어렵다. 한 여론조사 기관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소년이 부모와 대화를 나누는 평균 시간은 하루에 고작 13분 정도라고 한다. 이러니 언제 제대로 가정교육을 할 수가 있겠는가? 또 자식 교육을 위해 자식과 엄마는 외국으로 떠나고 아빠는 국내에 남아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붙여주는 기러기 아빠 현상이 우리나라에서는 흔한 일이 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잘못된 교육제도가 낳은 가족 해체 현상이 아닐 수 없다. 현행 교육제도가 학교 교육만 망치는 것이 아니라 가정을 해체하기까지 하는 것이다. 현행 교육 이념의 지, 덕, 체라는 순서도 잘못되어 있다. 지, 덕, 체는 지식 교육을 우선으로 하고 다음으로 덕성, 인성 교육을 중시하며 마지막으로 체육, 신체를 단련하는 것인데 이것은 반대로 바꾸어야 한다. 지식이 아무리 많다 한들 몸이 부실하고 건강에 문제가 있다면 그 지식은 무용지물이다. 신체를 건강하게 하는 체육 교육이 우선되어야 한다.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자유롭게 뛰놀고 체육 활동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다음으로 지식만 있고 인성이 빠진 교육, 인격 없는 교육도 큰 문제이다. 인성교육은 예로부터 가장 중시된 교육이다. 인성교육을 교육의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인성이 계류된 교육은 진정한 교육이라고 볼 수 없으며 인성교육이 빠진 지식만의 교육은 사회에 오히려 해악을 끼칠 수도 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 만연한 이기주의는 인성교육을 제대로 하지 못한 교육의 책임이 크다. 인성교육이 얼마나 엉망인지는 아이들의 대화를 들어보거나 버스나 지하철을 타보면 누구나 느끼리라 생각한다. 교육의 근본 목적과 방향을 잃고
아이들의 올바른 성장을 돕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이들을 죽이고 그르치는 우리나라 교육제도는 하루빨리 바꾸어야 한다. 나는 대안으로 수능시험을 폐지하고 중등 교육과정에서 본인이 원하는 한 과목의 6년간 누적된 모의고사 성적을 통해 대학을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다른 과목은 수업만 받도록 하여 청소년들이 과도한 시험 스트레스에 시달리지 않고 건강을 유지하고 친구들과 우정도 쌓으면서 즐거운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 체육교육을 중시하고 인성교육 방법에도 획기적인 변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본다. 한 과목만 시험을 보면 학교 생활이 즐거워진다. 소질이 있고 좋아하는 과목에만 집중할 수 있으므로 특기와 재능 개발로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 있다. 아이들 간에 특화하는 과목이 다를 수 있으므로 과도한 경쟁을 벌일 필요가 없다. 학업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 충동은 자연히 사라질 것으로 본다. 나는 교육 과정에서도 초등학교에서부터 한문 교육이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중국, 일본과 더불어 한자 문화권에 속한 우리나라에서 한자를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 것은 문제이다. 역사적으로 한민족의 기록 문화는 많은 부분이 한문으로 되어 있으며 한자와 한문을 떼어놓고는 우리 문화를 제대로 이해하기가 어렵다. 우리말을 글로 표현할 때도 소리 글자인 한글로만 표기하면 여러 뜻을 가진 글자의 경우 뜻을 명확히 전달하기 어렵다. 사실 오랜 역사에서 한자는 한민족의 글자이기도 하며 한글이 소리 글자인데 반하여 뜻글자로서 한글과 음양을 이룬다. 한자 속에는 역사와 문화가 담겨 있는데 예를 들어 한자 배선자는 성경의 노아의 방주를 연상시킨다. 배에 8명의 식구가 탔다는 의미가 담긴 글자이기 때문이다. 즉 배선이라는 한자를 통해 아시아의 동쪽 끝과 서쪽 끝 사이에 민족의 이동이나 문화의 전파가 있었다는 사실을 유추할 수 있다. 그리고 한자를 아이들이 배우다 보면 어른스러워지는 장점도 있다. 더구나 앞으로는 중국과 일본과의 교류가 더욱 활발해질 것이 예상된다. 공통 문화인 한자를 모르고서는 서로 간의 소통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글로벌한 시대를 살아가는 미래 세대의 청소년들은 영어 외에도 중국어나 일본어도 꼭 배워야 하는데 이를 배우는데도 한자와 한문을 아는 것은 매우 유리하다. 나는 미래 세대가 동양의 학문과 사상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도록 장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자와 동양의 학문과 사상은 우리 민족의 뿌리이다. 뿌리를 망각한 민족은 단결이 어렵고 다른 민족에게 동화되어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 있다. 또한 동양의 학문과 사상을 배우는 것은 그 자체가 인성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충이나 효, 예는 시대가 바뀌어도 인간이 지켜야 할 변할 수 없는 덕목이다. 일본에서는 초등학교에서부터 주역을 가르친다. 주역을 배우다 보면 세상의 이치를 알게 되고 인생의 목표를 정하거나 중대한 결정을 할 때 도움을 얻을 수 있다. 서양에서도 동양의 주역을 배워 중대한 결정에 활용하고 있다. 나사가 우주선을 띄운다든지 하는 중대한 결정을 할 때 주역이 활용되는 것은 물론이다. 서양의 학문만을 최고로 생각하고 깊은 지혜가 담긴 우리의 전통 사상과 학문을 등한히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서양의 과학을 대단한 것으로 생각하나 과학도 일종의 가설이며 사실과 다른 경우가 많고 새로운 학설로 대체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교육은 백년대계이다. 우리의 아이들이 제대로 교육을 받아 건강하게 자라고 창의성을 말살당하지 않으며 아름다운 미풍양속을 지킬 수 있는 미래 세대로 자랄 때 우리나라는 희망이 있다.
교육이 제대로 서면 4차 산업시대에도 창의성을 바탕으로 국가의 동량이 될 인재들을 배출하여 미래 사회를 선도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열어갈 수 있다. 예,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오늘도 흑영령을 많이 부르고 알려서 하늘의 복을 짓는 행복하고 뜻깊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흑영령, 흑영령, 흑영령.